안녕하세요. 해커스 공무원에서 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신민숙입니다. 일단 여러분들 시험 보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이번 시험에서 그 결과가 나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이번 시험을 한마디로 딱 정리하자라고 한다면은 작년에 비해서 문제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출제 경향을 보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요. 이번 경향은 이렇게 문법이나 규범이 6문제, 어휘 2개, 그다음에 비문학 7개, 문학 5개가 출제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핵심적으로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문법이나 규범에 대한 공부만을 많이 하신 분들은 조금 힘드셨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비문학이나 문학이 합쳐서 12개의 문항이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많은 수험생들이 조금 실수를 하는 게 어법이나 어문이 같은 경우에 우리가 외울 게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처음에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 부분부터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다가만 집중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6문제고 지금 보세요. 비문학이나 문학 같은 경우를 좀 신경을 좀 덜 쓰고 저희 교재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2권이죠. 1권이 아니라 2권 부분에 대한 신경을 좀 덜 쓰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 시험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셨을 겁니다. 지금 특히 비문학의 지문 자체가 지문이 길어졌고요. 또 좀 더 생각하고 추론적으로 해야 되는 약간 수능식으로 가고 있는 경향을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지문만 읽고 그냥 문제 풀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해하고 그다음에 조금 더 생각해야 되는 그런 문항으로 저희가 문제로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비문학에 대한 대비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세세하게 들어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문법 규범은요. 현대문법이요. 5문제 나왔는데요. 뭐 의문의 변동이나 아니면은 뭐 띄어쓰기, 노마자 표기법 이런 거 너무 기본적인 문제가 좀 나왔고요. 제가 이번에 조금 어려웠던 건 단위관계가 약간 어려웠어요. 그죠? 저희가 좀 이따가 문제 한번 풀어보면서 말씀드릴 텐데 이게 약간 어렵게 나왔고요. 조사 어미도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저희가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조금 기본적으로 나왔어요. 다음 용비어 첨가라고 해서 고전문법이 나왔는데 여태까지의 고전문법 문제 난이도에 비해서 훨씬 높았어요. 근데 하나씩 하나씩 저희가 공부했던 것을 갖다 이렇게 세세하게 떼어내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셨으면은 충분히 하실 수 있겠지만 고전문법 자체를 많이 공부하지 않고 너무 얕게만 하신 분들은 조금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고전문법도 저희가 신경 써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어휘는 한자 2개가 나왔는데 일단 한자 성어가 출제되지 않았죠. 많은 부분이 한자란 공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자 성어만 공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자 성어 그나마 좀 낫거든요. 근데 이번에 한자 성어가 한 문제도 출제되지 않았어요. 둘 다 한자어가 출제되었습니다. 고유어도 저희가 출제가 되지가 않았네요. 그리고 근데 이 한자어가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신 분들은 우리가 맞출 수 있는 그 정도의 난이도였어요. 그러니까 한자 공부를 아예 어렵게 나오면은 우리가 에이 모르겠다. 우리가 나중에 이거는 너무 어려우니까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공부하면 맞출 수 있을 정도의 한자어가 지금 나오기 때문에 한자어에 대한 공부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 한자어요. 저희 한자 특강 하고 있죠? 한자 특강에서 했던 것들이 2가지가 다 출제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그것도 한자 특강 저번 주에 했던 거 그대로 나왔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공부를 조금 하시고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최선을 다한다라는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한자어가 나왔기 때문에 한자어 공부 절대로 안 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공부하셔야 됩니다. 다음 독해요. 비문학 독해 측면에서 5개, 전개 방식, 그 다음에 논증 이렇게 골고루 나오고 있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골고루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문학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문이 길어졌고 난이도도 조금 높습니다. 비문학 문제 푸시면서 그 어떤 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반드시 기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학이요. 골고루 나왔죠? 현대시도 나왔고요. 현대소설, 고전시에다가 고전소설까지 해가지고 총 5문제입니다. 골고루 지금 출제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전소설에서 저희가 지금 구운몽이 나왔는데 그 한 지문 가지고 문제 2형태 내는 거 구급으로서 문제로서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구문목 자체가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난이도가 높거나 그렇진 않았지만 작품 하나 가지고 문제 2개 정도까지 낼 수도 있는 그런 유형도 새롭게 출제되었다는 거
그런 유형도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고루고루 출제되고 있습니다. 비문학이 굉장히 많이 중요성을 더해지고 있다라는 것, 문학도 골고루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된다는 것, 한자요, 한자 성어만 공부하면 안 된다는 것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새겨 넣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시험에 계속 있습니다. 여러분 지방직도 있고 서울시도 있습니다. 그냥 이번 시험에 이렇구나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의 경향을 잘 따지셔가지고 어떻게 공부 방법을 잡을지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저희가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로마자 표기법에 관한 다음 규정이 적용된 것은 발음상 혼동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붙임표 쓸 수 있다. 그러면 일단적으로 발음에 혼동이 있을 수 있는 것들을 갖다 찾으셔야죠. 이 문제는요. 요겁니다. ng라고 하는 게 이렇게 나왔는데 요거 같은 거 같이 붙여 있으면 저희가 이응으로 저희가 발음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얘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방우대. 방우대 이렇게 붙임표가 없으면 방우대 이런 식으로 저희가 발음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넣으셔야 된다라는 것 맞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이 인왕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요 부분이요 행정구역 단위죠 여러분. 행정구역 단위는 무조건 이렇게 띄어가지고 나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발음하고 관련된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답은 2번 됩니다. 다음이요. 2번입니다. 다음 글의 중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 앞부분의 얘기를 뒤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러나 라는 말을 통해 가지고 앞부분의 설명을 반대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반대인 중심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조선시대에는 언간의 발신자나 수신자 어느 한쪽으로 반드시 여성이 관여하는 특징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언간이라는 건 여성들이 쓰는 거야 라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뒤에 와서 그러나 이러한 명칭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쓴 것 때문에 내간이 또는 언간이 부녀자만을 상대로 하거나 부녀자들끼리만 주고받는 편지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지금 오해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이게 중심 내용이죠. 그죠? 그리고 여기 봤더니 뭐예요? 언간은 특정 계층에 관계없이 남녀 모두의 공유물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게 중심문이에요. 여성들만 쓰는 것이다 라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쓸 수 있다 라는 게 중심문이 되기 때문에 앞부분만 읽어가지고 중심 내용을 절대 찾으시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러나 이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답은 3번 됩니다. 언간은 특정 계층과 성별에 관계없이 이용된 의사소통 수단이다. 네, 특정 계층, 성별에 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3번이었습니다. 3번 문제 풀어볼게요. 요거 조금 힘들다라고 말씀하시는 수험생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일단 여러분 그러면 가장 쉬운 거부터 저희가 처리해서 나갈게요. 나 부분을 봤더니 친구가 난 학교에 안 가겠다고 말했다. 지금 큰 따옴표를 가지고 있죠. 큰 따옴표가 나오면 저희가 고가 아니라 뭐가 나와요? 라고 하는 게 나오죠. 그래서 직접 인용문 다음에는 라고 쓴다. 네, 얘는 맞습니다. 그죠? 저희가 좀 헷갈리는 것들이 있으면은 가장 쉬운 것부터 먼저 제하고 가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대통령은 진지한 연설로서 아니고 로서. 그죠? 제가 이거 로서와 로서에서 로서라고 하는 것은 못못을 가지고 라고 집어넣으시면 쉽게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대통령은 진지한 연설을 가지고 연설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수단을 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 국민을 설득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수단이라는 기능을 하는 노수어로 바꾼다. 네, 맞아요. 못못을 가지고라고 하는 거 집어넣으면은 충분히 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 노수어로 바꾼다. 얘도 맞네요. 그러면 1번하고 3번이 있어요. 1번 볼까요? 1번은 수학 성적은 참 좋군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은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대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보조사입니다. 대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보조사예요. 보조사. 그러면 대조라고 하면 수학 성적은 참 좋군. 그러면 국어는 안 좋군.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요. 근데 수학 성적은 참 좋군, 국어 성적도 좋군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대조의 의미를 사용되고 있는 보조사 사용하면 안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보조사 은을 바꿔서 뭐로 간다? 이로 간다.
그냥 설명만 하는 격조사 이로 바꾼다. 대조의 의미를 사용하고 있는 은을 빼준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수학 성적이 참 좋군. 국어 성적도 좋고 이렇게 가야지 자연스러운 문장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남은 게 3번인데요. 3번 살짝 어려워하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동생은 가던 길을 멈추면서 나에게 달려왔다. 여기서 보면 얘를 고로 바꿔 쓴다 그러는데 고로 바꾸는 게 맞습니다. 동생은 가던 길을 멈추고 나한테 달려왔다예요. 그죠? 그러면 얘로 바꿔야 되는 게 맞는데 왜 틀렸냐라고 한다면 면서라고 하는 것은 두 동작의 동시성을 나타내지 못함으로 이렇게 나는데 나타내지 못하는 게 아니라 동시성을 나타내기 때문이에요. 면서가 두 개가 같이 된다는 거예요. 멈추면서 달려오는 거 양쪽 두 개가 같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멈추면서 달린다? 그건 동시성을 멈추면서 달린다?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멈추고 달리는 게 같이 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면서를 사용하면 안 되고 고를 사용한다. 멈추고 그리고 달려왔다.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동시성을 나타내는 면서를 사용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몇 번이요? 3번 답이 됩니다. 고로 바꾸는 거 맞아요. 근데 여기서 동시성을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고로 바꾸는 게 아니라 동시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고로 바꿔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여러분? 그죠? 이런 게 조금 난이도가 있었습니다. 답은 3번 됩니다. 4번이요. 네. 예를 보면 기억에서 니을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아라. 그랬더니 보기의 내용을 봤더니 통일성하고 관련된 얘기예요. 글의 중심 내용이죠. 하나의 주제로 긴밀하게 관련되는 특성이다. 통일성이 그렇대요. 그러면 하나의 주제로 집약돼야 되는데 여기서의 내용을 본다고 한다면은 나는 수학 시간이 재밌어요. 왜? 수학 선생님 덕분에요. 이런 거잖아요. 수학 선생님 덕분에 수학이 재밌고 참 좋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내용 중에 디귿은 수학 선생님의 아들이 수학을 굉장히 잘한다. 이거는 내가 수학을 좋아하는 이유와 관련이 없어요. 그죠? 수학 선생님의 아들이 수학을 잘하기 때문에 내가 수학을 좋아하고 이런 거는 전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답 몇 번? 3번입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네, 다음 5번 가겠습니다. 보면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이게 무슨 원문이나 이런 쪽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어느 정도 공부했으면은 이 정도의 문학은 맞추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죠? 1번부터 한번 볼게요. 가와 나에서 다른 사랑하는 마음을 님에게 전달하는 매개체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서 봤더니 여기 달이 있고 여기서 봤더니 어디 있어요? 여기 달 여기 있다. 여기 있네요. 그랬더니 1번은 내 마음을 베어서 달을 만들고 싶고 그 달이 고운님 계신 곳에 가서 비춰보고 싶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님에게 나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 가쪽은 될 수 있어요. 달을 만들어서 님한테 비춰서 나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을 내가 님을 생각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주기 위한 거니까 가는데요. 그렇지만 나는 백꽃에 비친 달 보며 흐느낀다. 달을 보면서 그 아래서 우는 거지 달을 통해 가지고 님한테 마음을 전달한다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만 되는 거기 때문에 1번은 답이 될 수가 없어요. 2번이요. 가의 고운님과 고운님 계신 곳 이랬어요. 나의 아리따운 아가씨 이렇게 나는데 화자가 사랑하는 대상이다 이렇게 나는데 화자가 사랑하는 대상이에요. 고운님한테 가가지고 달을 비추고 싶다 이런 얘기니까 그렇지만 나에서 아리따운 아가씨는 아가씨가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그죠? 화자가 사랑하는 대상이 아니라 아가씨가 지금 울고 있기 때문에 아가씨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는 대상이 있는 거지 이 아리따운 아가씨가 화자가 사랑하는 대상은 아닙니다. 아리따운 아가씨가 지금 울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맞죠? 그렇기 때문에 나에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볼까요? 가의 장처는 이죠? 하늘이죠, 하늘. 그래서 사랑하는 님이 머무는 공간이고 그 다음에 봤더니 그건 뭐예요? 내가 달을 만들어서 이 달이 그 하늘에 가서 님을 비췄으면 좋겠다라고 그랬지 님이 머무는 곳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는 틀린 거고요. 나의 문은 사랑하는 님에 대한 마음을 숨기는 공간이다. 네. 문 닫고서는 와가지고 울고 있는 거니까 님한테 들키지 않고서는 그 마음을 숨기면서 숨어서 지고 울고 있으니까 얘는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가 쪽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제 3번 남았는데 한번 해볼까요? 가는요. 나는 적극적인 태도로 네, 뭐라 그랬으냐면 달을 만들어서 님한테 있는 곳에 가서 님한테 내가 직접 가서 달이라고 하는 존재가 되어서 가서 님한테 비추고 싶다 그랬으니까 적극적인 태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나의 마음을 빨리 가가지고 표현하고 싶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근데 나는요. 소극적으로 남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고 돌아와서 울고만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태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아가씨는 맞죠. 소극적인 태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아가씨는 소극적으로 그냥 와가지고 흐느끼는 것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가에서의 나는 내가 직접 잘 돼서 뛰어가고 싶어, 님한테 다가가고 싶어 이런 식으로 말했기 때문에 적극적인 태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답은요 3번 됩니다. 네, 6번 가볼게요. 6번 쪽에서는 지금 기역, 니은, 디귿, 리을만 제가 떼가지고 시에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죠? 이 시 같은 경우에서는 전체적으로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에요. 그리고 그 삶의 애환에 대한 것을 연민의 정으로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런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러면 1번 볼까요? 기역. 여러 개의 난로가 지펴져 대합실의 상황을 안온한 대합실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났어요. 그랬더니 기억을 봤더니 흰보라 수숫꽃 눈 시린 누리창마다 톱밥 난로가 지펴지고 있었다.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서 난로가 몇 개라는 거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유리창마다 난로가 보인다는데 유리창마다 난로가 하나씩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죠, 여러분. 이것도 될 수가 없고요. 안온한 대합실보다는 힘겨운 사람들이 쉬는 곳. 그 다음에 힘겨운 사람들이 조금 약간 거기서 지쳐가지고 그냥 좀 쉬고 있는 곳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온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1번 안 됩니다. 2번에 대조적 색채를 표현하고 있다. 네, 청색이 나오고 있고요. 불빛이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 불빛은 붉은색 계통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색채 이미지는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눈 오는 겨울 풍경의 서정적 정취 얘는 될 수 없습니다. 서정적이라는 건 좀 아름답고 좀 이렇게 평화롭고 막 이런 분위기인데 그런 정취를 강조한다 아니라고요. 아까 그랬잖아요. 삶의 애환을 표현해주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서정적인 정취라는 거 될 수가 없습니다. 디귿이요. 기침 소리와 쓴 약 같은 입술 담배 연기 속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들의 비관적 심리? 글쎄요. 비관적 심리는 좀 아니고 완전히 아닌 거 무례한 행동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될 수가 없는 부분들. 그쵸? 4번. 그리웠던 순간들을 호명하며 나는 한 줌의 눈물을 불빛 속에 던져주었다. 그리웠던 순간들을 호명한다는 건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나의 눈물, 그리웠던 생각들, 내가 그리웠던 순간들을 생각하면서 내 눈물, 그때에 대한 어떤 기억, 그리움, 이런 걸로 인한 눈물을 내가 날로 불빛 속에 던져두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화자가 그리워하는 지난 때를 떠올리면서 느끼는 그 정서를 화자의 행위에 투영하고 있다. 난로 속에 불빛을, 눈물을 갖다 던져주었다라는 게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투영하였다. 얘기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웠던 지난 때를 떠올리면서 그런 느끼는 정서, 그리움에 대한 정서를 여기 눈물을 불빛 속에 던졌다라고 하는 화자의 행위에 투영하였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네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네, 답 4번입니다. 네, 다음 7번이요. 이거는 우리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거는 살짝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나머지 세 가지에 대한 것이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확인했다고 한다면 4번에 대한 답을 찾으실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한 번씩 할까요? 1번 마름의 특성을 동물의 외양에 빗대어서 낮잡아서 표현했다. 네, 여기 위에 보면은 뭐가 나있어? 호박개 같다. 갠데 불구하고 호박개 같대요. 굉장히 무서운 사나운 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호박개 같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될 수가 있습니다.
비속어와 존칭어를 혼용하여. 네, 요게 보시면 가장 잘 나온 거. 이놈의 장인님이라고 하는 거죠. 이놈, 장인님이니까 이거는 존댓말 썼고요. 존칭을 썼고요. 근데 이놈이라고 그랬죠? 비속어죠. 같이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해학적이다. 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 정황을 거론하며 장인의 된데미가 마땅치 않음을 드러내고 있다. 네, 위에서 봤더니 욕자라고. 그쵸?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 잘 치고 또 뇌물 받고 그래서 장인은 참 안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마땅치 않음을 드러내고 있다. 얘도 맞게 되겠죠? 근데 4번이요. 장인과 소작인들 사이에 뒷거래 장면을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나와요. 나오긴 나옵니다. 그쵸? 닭이나 좀 주든가, 그 다음에 품을 좀 팔아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땅이 뚝뚝 떨어진다. 그죠? 그러면 미리부터 돈도 먹이고 술도 먹이고 막 이래야지, 그래야지 땅을 주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 뭐냐면, 나와요. 뒷거래 장면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지만, 생생하게 묘사했다가 틀려요. 생생하게 묘사하려면, 진짜 이겁니다. 닭을 한 마리든 두 마리든 이렇게 주는 그 상황 자체가 하나하나 묘사가 돼야 돼요. 그가 뭐 삐죽삐죽거리면서 와서 닭을 갖다 옆으로 내놨더니 장인이 뭐 모른 체 하면서 뒤로 이렇게 닭을 갖다 가져가더라.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써야지 생생하게 묘사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생생하게 묘사된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뒷거래 장면을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내용, 서술 그런 것들은 나와 있지만 생생한 묘사다. 이건 될 수가 없습니다. 답은요 4번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되는 게 요거 있죠. 이놈의 장인님이라든가 아니면 호박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 작품을 배우면서 가장 중심이 되게끔 말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이런 것들 꼭 알아두세요 라고 공부하는 내용들입니다. 그게 그대로 출제된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무리 문학이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아무리 작품들이 이제 수능형으로 많이 간다 하더라도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는 아직까지 뭐예요? 핵심적인 어떤 내용만을 공부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정도의 문제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작품 공부할 때 이놈의 장인님이라든가 호박계라든가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 본다고 한다면은 여기요. 욕필이 본 이름이 봉필이니까 욕필이 봉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요거 뭐라고 그래요? 언어유의 요런 것들 있죠. 말장난한다. 언어유의적이다. 요런 것들은 핵심 내용이고요. 그런 핵심 내용이 출제되는 경우를 갖고 있으니까 문학 공부를 할 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입니다.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한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걸 일단 한자어 문제인데요. 일단 여러분들 읽어보실 수 있어야죠. 이거 협찬, 협주, 협조, 협상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찾으셔야 되는데 여기 봤더니 대안들을 합의에 이르기 위해 대안들을 조정하고 구성하는 공동 의사 결정 과정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서로 막 협의하는 그래서 서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결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서로 막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서로 얘기하고 그죠? 그다음에 여럿이 의논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야 되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죠. 협상하는 거죠, 이게. 협찬한다는 것은 우리가 뭐 광고주가 뭐 어디 협찬하다 이런 식으로 대정적인 도움을 주는 거고 협주하는 것은요 그 음악에서요 그쵸 독주악기와 관현악이 합주해가지고 같이 독주를 복구하게 하는 거 이걸 협주한다 이렇게 하고 협주한다고 옆에서 도와준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예요 여러 서로 의논하는 거는 협상이 됩니다. 답은 4번이에요.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자 특강에서 했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외워두셔야 돼요 라고 하면서 요거 조금 말씀을 드렸을 때 나온 작품들입니다. 나온 한자어들이에요.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하셔가지고 공부하셔야 돼요. 한자 안 하시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 9번입니다. 밑줄침 한자어의 쓰임이 문맥상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얘요. 1번이요. 이거 저번 주 한자어 특강에서 그대로 공부했던 겁니다. 교정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 그랬었냐면은 이 교정이라는 거 초고를요. 뭔가 이렇게 갖고 와서 잘못된 글자라든가 아니면은 좀 뭔가 자연스럽지 않은다든가 이런 것들을 고치는 건 교정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요. 바로잡을 정자 들어가고 이거 학교 교자 들어가는 거 굉장히 특이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맞습니다. 1번입니다.
2번 갈게요. 내용이 올바르지 서로 교차하세요. 저대로 써져 있는 거에 교차의 뜻은 벼슬아치를 번갈아가면서 임명한다는 거. 지금은 쓰이지 않는 말이죠. 그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예전에 조선시대라든가 이때 교차는 있었어요. 벼슬아치를 번갈아가면서 임명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의 내용은 서로 교차해가지고 바꾸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기교재에다 갈래차자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틀린 부분이고요. 다음 3번이요. 전자문서의 결재를 받아 합격자를 확정하겠습니다. 여기서 결재라는 건 승인의 의미죠. 근데 요 어휘로 들어가는 요게 쓰이면요. 지난 일을 처리해서 끝을 내다라고 하는 의미가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걸로 가시는 게 아니라 결재, 승인받다라는 뜻을 갖고 간다고 한다면은 결재, 이 말을 째자가 들어가셔야 돼요. 그죠? 이거 좀 중요한 거였죠. 결재요.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음 4번이요. 지금 제안한 계획은 수용할 수 없으니 재고 바랍니다. 다시 생각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요대로 쓰면은 무슨 뜻이 되는 거냐? 쳐들어 높이다 이런 뜻이 돼요. 우리는 쳐들어 높이다 이런 뜻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뭐야? 다시 생각하다.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요거 둘째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거 재라고 하는 거, 고라고 하는 거 요런 식으로 재고 요렇게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저 중요한 겁니다. 생각할 고자가 들어가셔야 되겠죠? 그죠? 맞습니다. 답은 그래서 1번이 됩니다. 네, 10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번이요. 이거는 오류랑 관련된 문제죠, 여러분? 네, 그랬을 때 기억에서 니을에 얘를 추가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서는 이제 우연의 오류, 애매어의 오류, 결합, 분해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우연의 오류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거짓말은 나쁘다 이렇게 가죠. 근데 우연적인 상황이라든가 예외적인 특수 경황 어떤 상황이냐면은 의사가 환자를 위해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런 특수한 상황도 거짓말은 나쁘다 이렇게 적용시키면 안 된다라는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기억을 봤더니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거는 전형적인 연역 추론이죠. 그쵸? 연역 추론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쓸까요? 연역 추론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뭐랑 관련이 있지 않아요? 우연의 오류랑 관련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요. 두 번째, 애매어의 오류라는 것은 한 단어가 다른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그쵸? 논증에서 맥락마다 서로 다른 의미를 쓰이는 건데 불구하고 그걸 두 개를 똑같다라는 놔두면 안 된다. 이게 애매어의 오류예요. 여기 보시면 부패하기 쉬운 것들은 냉동 보관해야 된다. 그러면 이건 뭐야? 음식 같은 것들이 썩는 거, 음식이 썩는 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부패하기 쉽다. 여기서 부패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도덕성에 대한 얘기죠. 도덕성이 타락했다. 뭐 이런 의미가 된단 말이죠. 다른 단어예요. 다른 의미라고요. 그런데 고로 세상은 냉동 보관해야 돼. 말이 되지 않아요. 그쵸? 이렇게 다른 맥락에서 다른 의미로 쓰이는 걸 갖다가 놔두는 것을 애매어의 오류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예가 들어간 거예요. 2번 맞습니다. 디귿이요. 결합의 오류. 각각이 지금 어떤 내용을 지니고 있는데 근데 불구하고 걔를 집합 전체로 이렇게 합쳐도 그거 뭐예요? 그 성질을 지니고 있다는 오류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네요. 맞죠? 그게 결합의 오류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매번 나오는 예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각 팀에서 야구로 얘기할까요? 각 팀에서 포지션별로 가장 잘하는 선수를 다 뽑아서 우리가 무슨 어떤 팀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팀은 세계 무적일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은 하나하나가 굉장히 잘할 수는 있지만 다 모아서 이 팀 자체가 잘하는 팀워크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결합해서도 그거는 무조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분해의 오류는 반대죠. 분해의 오류는 반대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항상 나오는 게 무슨 H2O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이거 물이잖아요. 물. 그쵸?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이 났어요. 물로 끓일 수 있죠. 그러니까 물에 있는 얘와 얘를 나눈 거. 그러니까 물에 있는 수소와 산소만을 가지고도 뭐를 할 수 있다? 불을 끌 수 있다. 불을 물로 끌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불을 수소나 산소로 끌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분해의 오류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는 두 가지가 서로 바뀌어 있어요. 그렇죠? 여기는 미국 아이스하키 선수단이
금메달을 차지했다. 그러므로 모두 각각의 선수들도 훌륭하다. 이거는 뭐예요? 분해의 오류. 이렇게 되는 것이고, 다음 여기서는 뭐예요? 답안에 있는 문장 하나하나가 탁월하기 때문에 시험 답안은 탁월하다. 이렇게 된 거죠? 결국 이거는 결합의 오류예요. 그렇죠? 하나하나가 탁월해서 전체가 탁월하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결합입니다. 이건 좀 반대가 되겠네요. 답은 2번 되겠습니다. 11번 갑니다. 요거 조금 많이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얘는 무슨 얘기냐?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문학에 필요로 하는 문학이라고 하는 그 재료들 하나하나가 그 구성 분자가 되면 그 본래의 재료로서의 성질과 모습은 확연히 달라진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한다면 문학에서 쓰이는 하나하나의 재료가 문학이라고 하는 조직 안에 들어가면 결국은 전체 안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 재료의 성질은 달라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요. 건축에서 쓰이는 재료의 성질과 뭐를 하고 있느냐? 유추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건축에서 하나하나 쓰이는 재료들이요. 하나하나 쓰이는 재료들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모래라든가 막 흙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쓰이는 무슨 뭐 벽돌이라든가 뭐 하여간 하나하나의 구성 요소는 이것들이 성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구성 요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요소들이 집이다라고 하는 걸로 건축물 집으로 가면요. 이 구성료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되게 집의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그냥 모래로서의 성질만을 있는 게 아니라 모래가 집이 되면서 뭐 벽으로서의 성질도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뭐야 문이라고 성질도 가질 수 있고 본래의 성질과 다른 성질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것처럼 모두 마찬가지로 문학이라고 하는 이거 건축 재료요. 문학이라고 하는 하나하나의 재료들도 그쵸? 모두 있고 뭐 하나하나 인물이라든가 뭐라든가 이런 재료들도 다 모여가지고 하나의 작품이 된다고 한다면 그 구성 요소가 모여서 어떻게 되는 거야? 아주 큰 다른 구성 요소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구조의 구성 분자들이 된 자료들은 본래의 재료와 전혀 다른 것이 된다. 네, 보세요. 건축 재료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재료의 성질과 다른 재료의 어떤 구성 요소들을 갖고 있는 것처럼 다른 것이 되는 것처럼 문학도 하나하나의 재료들이 나중에 뭐가 되면 작품이 된다고 한다면 본래의 재료와 다른 것이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얘네도 이렇게 될 것이다. 뭐예요? 유추하고 있는 겁니다. 유추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얘가 하나하나의 구성 요소가 모이면 집이라고 하는 걸로 가면은 재료가 달라지듯이 본래의 재료와 다른 것이 되듯이 얘네 하나하나 문학의 재료도 하나하나가 모여서 작품이라가 된다고 한다면은 본래의 재료와 다른 것이 되더라. 그죠? 유추하는 거죠. 그래서 유추 고르시는 거예요. 이게 얘 아닙니다. 예시 아니에요. 예시가 되려고 한다면은 뭐가 되는 거야? 문학 재료에서 이러이러한 것인데 이게 작품이 되면 이러다.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이렇게 되고 이런 것도 정말 세세하게 진짜 그거 예를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에서 이런 것처럼 문학 재료도 이러이러하다라고 하는 추리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추론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유추입니다. 그래서 1번이요.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들은 원근법을 사용하여 창과 같은 사실적인 그림을 그렸고 현대 회화를 출발시켰다고 평가된 인상주의자들도 이런 거 사실성이라는 걸 중시하였다. 둘 다 사실성을 갖다 얘기하고 있고 둘 다 비슷한 걸 얘기하고 있죠. 비교가 됩니다. 두 번째요. 소설을 구성하는 요소는 물론 많지만 그중에서 이러이러한 요소들이 있다. 구성 요소들이 있다. 그래서 인물은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배경은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그쵸? 사건은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 분석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하나를 분석입니다. 세 번째, 목적을 지닌 인생은 의미가 있다. 마라톤에서 완주하는 것처럼 마라톤과 비교할 때 마라톤을 통해서 볼 때 목적을 지닌 인생이 의미가 있다. 마라톤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내가 완주해야지 이런 생각을 목적을 갖고 있으면 그게 의미가 있는 거죠? 똑같이 인생에도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의미가 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얘는 유추가 됩니다. 그러므로 답은 3번. 4번은요. 신라의 육두품 출신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게 바로 얘예요. 진짜 거기에 조목조목 상세하게 어떤 예들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유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 됩니다.
그쵸? 조금 어려웠어요. 예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보다는 유추가 맞습니다. 12번이요. 12번은 그대로 부합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왔으니까 비교해 주시면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랬을 때 세 잔이 사라졌다고 느낀 것은 균형과 질서의 감각이다. 인상주의자들은 너무 감각에 사로잡혀서 그쵸? 소홀히 했다고 느낀다. 그럼요. 인상주의자들이 균형과 질서의 감각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네, 맞습니다. 맞죠? 같이 조금 연결해서 보실 수 있으면 돼요. 고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은 미술의 강렬한 정열을 상실하게 될 위험에 처했다고 느꼈다. 네, 강렬한 정열을 상실하게 될 위험에 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맞죠? 인상주의가 이렇게 했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얘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2번 돼요. 다음 세 번째, 고갱이요. 고갱은 뭐라 했어요? 더 단순하고 더 솔직한 어떤 것을 열망했다라고 그랬었죠. 충분히 솔직하다고 느꼈다. 아니죠. 더 단순하고 더 우리가 뭐라 했어요? 솔직한 것을 원했다라고 했으니까 충분히라는 말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답 3번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 세 사람은 인상주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새로운 걸 얘기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고 한다면 더 솔직하고 더 단순한 걸 원망했기 때문에 원시인들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새로운 원시인들에 대한 그런 그림을 그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하나하나 다 본다고 한다면은 새로운 해결 방법을 모색했다. 맞습니다. 13번이요. 띄어쓰기 문제가 나왔네요. 여러분, 띄어쓰기 문제가 많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많이 어렵게 나오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거였죠. 이 정도의 문법은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요. 1번. 이처럼 좋은 걸 어떻게? 거리요. 거리. 것을의 의미를 갖고 있을 때는 여러분 이 것이 의존명사이기 때문에 띄어쓰기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볼까요? 이처럼 좋은 것을 어떻게? 것을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띄어쓰기 하는 게 맞아요. 다음이요. 제3장의 내용을 요약해 주세요. 라고 그랬죠. 이 제라고 하는 것은 제1장, 제2장, 제3장 이렇게 되는 얘는요. 접두사에 들어가죠. 얘가 접두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접두사와 뒤에 있는 얘는 뭐 해줘요? 당연히 붙여쓰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3장 단위니까 띄어쓰는 게 원칙이죠. 그렇지만 아라비아 숫자에 의해서 제3장 이것도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띄어쓰는 것도 인정되고 다 붙이는 것도 인정된다고 하지만 제와 3은 무조건 붙여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답은 2번 돼요. 공사를 시작한 지 진행한 지 여러분 제가 만지 얘기했어요. 만하고 지가 시간의 경과를 의미한다 라고 한다면 뭐 한다? 띄어쓰기 한다. 지는 정말 많이 나왔던 그런 단어 중에 하나죠. 의존명사기 때문에 띄어쓰기 한다. 다음 결혼 10년 차에 그쵸? 이런 차요. 저런 10년 때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어요. 10년이 되는 때 맞죠? 때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이런 단위죠. 의존명사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된다? 띄어쓰기를 하는 게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많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것들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14번이요. 깍다의 활용형에 적용된 음운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정말 많이 어렵지 않죠. 음운 변동의 4가지 현상에 대해서만 우리가 확실하게 아실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 여기부터 해볼까요? 깍는 우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볼게요. 발음 이 표시는 안 할게요, 여러분. 그러면 얘가 뭐예요? 음절의 끝소리에 의해서 이렇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가 다시요. 얘네 우리가 어떻게 외웠어요? 구둣발이 마녀 만나면 오나미가 된다. 구둣발이 마녀 만나면 오나미가 된다. 맞죠? 깡는 이렇게 되죠. 그쵸? 그래서 얘는 무슨 현상이냐? 쌍기역이 기역된 것도 교체. 그 다음에 기역이 이응된 것도 교체. 그러니까 어쨌든 교체가 있다? 맞네요. 교체가 있다? 맞네요. 그쵸? 다음 까까 이거는 여기가 모음이죠. 모음으로 시작되는 것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뒤에 그냥 연음해버리죠, 여러분. 그래서 까까가 발음되는 거 맞아요. 근데 탈락 현상이 아니라 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연음돼서 발음하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요 앞에 탈락 현상이라는 게 틀렸네요. 그 다음 깍고 한번 갈게요. 깍고 얘는 깍이라고 하는 것과 고 이렇게 되는데 음절의 끝소리로 인해 가지고 깍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대 밥 사줘, 그대 밥 사줘. 기억나시죠? 된소리 대기. 그죠? 그대 밥 사줘, 그대 밥 사줘. 그러니까 뭐예요? 깎고 이렇게 되겠네요. 네. 그랬을 때 쌍기역이 기억되는 거 교체. 그다음에 여기요. 기역이 쌍기역으로 가는 거 교체. 둘 다 기체니까 교체된다. 도치 현상 이런 거 아닙니다. 요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됩니다. 다음 4번이요. 깍지는 축약 현상과 첨가 현상에 의해서 깍지가 된다. 여러분 그럼 이해해 볼까요? 깍지.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요렇게 음절의 끝소리 됐고요. 그 다음에 그대 밥 사줘, 그대 밥 사줘에 의해서 이렇게 갑니다. 그대 밥 사줘, 그대 밥 사줘. 그죠? 그러면 기역의 쌍기역 교체. 그다음에 지읒이 쌍지읒으로 가는 것도 여러분 뭐가 된다고? 그대 밥 사줘 된 소리니까 얘도 교체. 그러니까 뭐 축약도 없고 첨가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 잘 정리하시면 답은 1번 됩니다. 네, 이건 좀 쉽게 문제 풀 수 있었어요. 15번. 네, 15번입니다. 여러분, 5번에, 요번에, 국가직 시험에서 많은 아마 친구들이, 많은 수험생들이 가장 어려워했을 문제가 바로 이 15번이 될 겁니다. 내용을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풀기 어렵다라고 말하는 게 이 비문학이었고요. 지문도 길어요. 지문까지도 길어요. 그래서 가장 좀 난이도가 있었던 문제였다. 변별력이 좀 여기서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추론하기예요. 내용 일치로 사실 요약하기, 뭐 사실 파악하기가 아니라 추론하기입니다. 이런 문제가 좀 어려워. 이제 이런 문제들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지방직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추론하기에 대한 문제에 여러분들이 좀 대비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한번 볼까요? 포스트 휴먼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본적인 능력이 근본적으로 현재 인간을 넘어서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는 더 이상 인간이라고 부를 수 없는 존재라고요. 현재 기준으로는 더 이상 인간이라고 부를 수 없는 존재라고요. 그죠? 그래서 쭉 얘기하고 있어요. 뭐 뛰어난 뭐 기능을 갖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노화가 완전히 제거되는 거. 그러니까 뭐 80이 되든 100이 되든 뭐 20대의 젊음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든가. 그죠? 심리 상태를 막 조절할 수 있어. 막 분노가 막 올라오는데 불구하고 내가 화내지 말아야지. 그러면 확 괜찮아지는 거. 막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더 이상 인간이다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포스트 휴먼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뭐 인간이라고 부를 수 없는 존재요. 다음 여기요. 이러한 존재가 어떤 존재일지 지금은 정확하게 상상하기 어렵지만 현재 인간의 상태로 접근할 수 없는 새로운 신체나 의식 상태에 놓여 있으면 분명하다. 현재의 상태로 접근할 수 없다고요. 현재 인간이는 이런 거야.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 화도 낼 수 있고 자기 감정에 좀 되지도 않고 컨트롤 안 될 수도 있고 인간이라는 거 좀 노화돼가지고 언젠가는 인간은 죽고 이런 걸로 전혀 설명될 수 없는 그쪽하고 전혀 접근할 수 없는 새로운 상태의 인간이라는 게 구축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음에 여기 맨 마지막에 다시 하나만 더 읽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답쪽할게요. 봤더니 다양한 과학기술을 이용해 우리의 두뇌와 신체의 근본적인 기술적 변형을 가해야만 할 것이다. 여러분 신체뿐만 아니라 뭐까지도요. 두뇌까지도 기술적인 변형이 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1번 볼까요? 포스트 휴먼 개념에 따라서 제시되는 미래의 존재는 과학기술의 발전 양상에 따른 영향을 현재 인간에 비해 더 크게 받을 것이다. 그렇죠. 과학기술이 얼마나 발전하나에 따라 가지고 진짜 노화라고 하는 걸 없앨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었어요. 분노도 조절할 수 있고 과학기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뭔가 굉장히 새로운 인간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잖아. 새로운 인간이라기보다는 인간이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수준으로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과학이 얼마나 발전에 따라서 포스트 휴먼이 얼마나 빨리 오느냐가 정해질 수 있겠죠.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2번이요. 포스트 휴먼의 개념은 인간의 신체적 결함을 다양한 과학기술을 통해 보완하여. 그럼 보세요. 신체적 결함을 보완해요? 결함만이 아니에요. 두뇌라고 하는 것도 이거는 신체가 아니죠. 두뇌라고 하는 것도 얘기하고 심리적인 것도 얘기하잖아요.
그죠? 심리의 분노 같은 것도 갑자기 내가 조절할 수 있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신체적 결함만을 보완한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또한 기술적 한계를 극복한 새로운 인간형, 기술적 한계를 극복한 새로운 인간형인데 아까 말씀드린 거 보세요. 새로운 인간형이 아니라 뭐예요? 현재 기준으로는 더 이상 인간이라고 부를 수 없는 존재라고 그랬죠. 새로운 인간형이 아니라 인간이 아닌 거예요. 인간이라고 더 이상 부를 수 없는 그 위에 어떤 존재가 된다는 거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 뒤도 틀렸어요. 앞에 신체적 결함만을 포함한다. 이것도 완전 틀렸고요. 신체만이 아니라고요. 심리적인 거, 두뇌적인 거 다 들어갈 수 있다고요. 그 다음 새로운 인간형의 탄생에 귀결될 것이다. 그게 아니라 인간이라는 걸 넘어선 거에 귀결하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 되는 겁니다. 3번 포스트 휴먼은 인간의 현재 상태를 뛰어넘는 인간의 능력을 가진 새로운 존재일 것이다. 네, 새로운 인간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일 것이다. 그쵸? 근데 그 형태가 어떻게 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다. 네, 맞습니다. 위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4번 포스트 휴먼은 건강, 인지, 감정 등의 측면에서 현재 인간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네, 맞잖아요. 건강도 그랬고 인지도 그렇고 감정도 그렇고 현재 인간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아마 포스트 휴먼 사회에서는 인간이라는 개념이 달라질 것이다. 네, 개념 자체가 지금의 인간으로서는 설명될 수 없는 다른 인간이라는 개념이 형성될 것이다. 맞죠? 다른 인간이라는 개념이 형성될 것이다. 맞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양쪽 다 틀린 겁니다. 정말 잘 보셨어야 되고요. 굉장히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였습니다. 16번이요. 얘도 이렇게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살짝 어려워했던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이거 하나씩 따져보시면 어느 정도로 문제 푸실 수 있었을 겁니다. 앞에부터 볼게요. 1번입니다. 크다 작다의 경우 두 단어를 동시에 긍정하거나 그러면 두 단어를 동시에 긍정한다. 제가 써놨어요. 크거나 작다. 그 물건은 거기 있는 그거 크거나 작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건 있을 수가 없죠. 그쵸? 모순이 발생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두 것을 동시에 부정해요. 크지 않거나 작지 않아. 그건 크지 않거나 작지 않아. 중간이 있어 라는 얘기가 될 수가 있잖아요. 중간 정도의 크기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얘는 맞아요. 얘는 맞아요. 그쵸? 근데 모순이 발생한다. 모순 발생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단어를 동시에 긍정하면 모순이 발생하지만 두 단어를 동시에 부정하면 않거나 부정하면 모순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요게 틀린 거죠. 부정하면 모순이 발생하지 않아요. 뒤에 것만 틀린 겁니다. 다시 표시할까요? 요걸 보신다고 한다면 뒤에 거 모두를 부정하면 모순이 발생한다가 틀린 겁니다. 모순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 1번이요. 2번도 볼게요. 한 단어의 부정이 다른 쪽 단어의 부정과 모순되지 않는다. 한 단어를 부정할까요? 어떻게 해요? 출발하지 않았다 부정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쪽 단어의 부정 도착하지 않았다 라고 그랬더니 모순되지 않는다. 네, 잘 연결된다고. 그렇죠. 출발을 하지 않았으면 도착하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잘 연결이 된다.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참 거짓의 경우 한 단어의 부정은 한 단어를 부정해 볼까요? 참이 아니다. 다른 쪽 단어의 긍정을 하면 한다. 참이 아니면 거짓이다. 맞죠? 맞습니다. 동그라미로 갈 수가 있어요. 다음이요. 넓다 좁다의 경우 한 단어의 의미가 다른 쪽 단어의 부정을 하면 한다. 한 단어의 의미가 넓은 것은 다른 쪽 단어의 부정 좁지 않은 것이다. 넓은 것은 넓다는 것은 좁지 않은 것이다. 될 수 있겠죠, 여러분? 요거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됩니다. 함의한다.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전제와 함의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서 몰라도 여러분 하나씩 따져주시면은 충분히 풀 수 있어요. 이 정도만으로도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쵸? 그래서 1번을 좀 잘 봐놓으시면 알 수 있지만 2번, 3번, 4번 하면서 조금 힘들어지실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씩 부정한다, 안 한다 이런 걸 다 짜줘주시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16번의 답 1번 됩니다. 17번 가겠습니다. 여기서는요.
요게 용비어천가인데 요거에 비교해가지고 아래다가 이미 뭘 줬어요? 현대어 번역을 줬네요. 이거 완전히 이런 형태가 옛날에 수능형 형태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비교하면서 보시면 충분히 이 부분에 갖다 문제를 푸실 수 있었어요. 여태까지 고전 문법에 비해서 좀 더 심화적인 문법이 나온 건 사실이나 현대어를 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기본 문법을 아시고 고전 문법을 아시고 비교만 하실 수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푸실 수 있는 거였습니다. 가볼까요? 여기요. 말씀을 일일이 하되 이랬어요. 이 하다라고 하는 거가 많다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그러면 여기 전체를 얘기하는구나 요렇게 가실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저희가 예전에 하다 이런 걸로 나온다면 뭐라 했어요? 많다 이렇게 해석한다고 얘기했었기 때문에 요 하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요 하가 그럼 많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앞까지 전체를 썼으니까 요만큼이 돼야 되겠죠. 맞죠? 그러면 보세요. 말씀을 사발리 하다라고 나왔어요, 지금. 그죠? 그랬을 때 얘는요. 여기 봤더니 이는 주격을 나타낸다 이렇게 했는데 아니요. 이가 얘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그 다음에 이 이렇게 되겠죠. 뭐요? 사렐 사람 이. 이건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조사가 아니에요. 여기는 이라고 하는 게 조사가 아니라 여기서는 뭐예요? 말씀을 아를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사가 아닙니다. 주격 조사를 갖고 있는 이가 아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다음 3번 아까 했으니까 3번은 지금 같이 해볼까요? 여기요 하되 이렇게 나왔죠? 이 하다가 여기요 많지만 이렇게 됐죠? 그러면 요거까지가 이제 많다가 되고 그 다음 요거가 지만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보시면 이유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로 가능하다 이렇게 났습니다. 이유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보다는 뭐예요? 노래를 부는 사람이 많지만 그쵸? 뭔가의 대조적인 거죠. 많지만 천명을 모름으로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연결 이유를 나타낸다 이런 게 아니에요. 대조적인 거 그쵸? 아니면 역적관계적인 거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3번도 안 돼요. 다음 2번하고 4번 쪽으로 가겠습니다. 여기요. 꿈으로 재촉하시니 그죠? 근데 배하시니 근데 아시가 나왔어요. 근데 여기 시자가 여기 들어갔죠. 재촉하시니 그랬더니 여기서 선어말 어미로 모핌을 내면 헌어말 어미 이거는 좀 알아두셨어야 돼요. 우리가 뭐라 그랬었냐면은 그때 당시에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뭐라 했어요? 샤시 이런 것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에 여기까지 다 하고 요거 하나가 여기서 시로 그대로 내려오게 된다. 요거는 아셔야죠. 그쵸? 샷이 이런 것들이 높임 선어말 어미다. 이랬으니까 여기 근데 아가 들어갔죠? 아니라고요. 시만 들어가야 된다고요. 맞죠? 그래서 얘도 틀린 거고 그 다음 여기도 보면 그럼 뭐예요? 여기도 시가 있죠? 여기도 시가 있잖아요. 이렇게 내려왔죠 여러분. 높임 선어말 어미 됐어요. 그러면 여기 알외라니까 알은 똑같으니까 됐고 외라는 게 니로 간 거잖아요 지금. 맞죠? 그러면은 뭐예요? 천명을 모름으로 꿈으로 알리시다, 알게 하시다, 니가 뭐뭐 개하다의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사동전미사가 맞아요. 그래서 답 몇 번? 4번입니다. 이렇게 따져주실 수 있어야 되고요. 기본적인 단어와 다음에 뭐 높임 선어말 어미, 시샤 정도는 아셨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문법에 대한 공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8번 가겠습니다. 네, 18번 문제 한번 가시면요. 여기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대조해가지고 그대로 보시면 돼요. 비교해가지고 좀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중국의 월병은 제수 음식으로서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여기요. 월병이라고 하는 건 손편과 마찬가지로 제수 용품이었다. 근데 위상을 잃었다. 아니죠. 위상을 잃었다 나왔으니까. 두 번째, 신라인들은 더 나은 미래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송편을 빚었다. 라고 그랬어요. 여기요. 신라 이렇게 나왔는데요. 반달은 더 나은 미래를 기원하는 뜻으로 쓰이며 그런 뜻을 담아서 송편을 빚었다 나왔잖아요. 2번입니다. 중국의 월병은 한국에서 비빔밥을 만들어 먹는 것을 본떴다라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는 수천 명의 단합을 위해서 비빔밥을 먹듯이 중국에서도 수천 명이 월병을 먹는다. 이렇게 나왔지 누가 누구를 본떴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다음. 삼국사기에 따르면 점술가의 예언 덕분에 신라가 크게 발전. 예언 때문에 신라가 발전한 게 아니라 예언을 하긴 했지만 예언 덕분이 아니죠. 그죠? 예언한 것뿐이다 라고 얘기했지 예언 덕분에 신라가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연결시킬 수는 없습니다. 답 2번. 19번입니다. 여기 보시면
19번과 20번이 한꺼번에 나왔습니다. 19번과 20번. 여태까지 저희가 문학작품이라든가 비문학 문제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 한 제시문을 주고 문제가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새롭게 좀 우리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한 지문 가지고 문제가 두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고 한다면 여러분 문제의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왜요? 지문 하나, 제시문 하나 가지고 작품 하나 가지고 문제를 내면 가장 핵심적인 것들이 나와요. 근데 작품 하나 나왔는데 불구하고 그거에 비해 가지고 한 두 문제가 나오면 좀 더 세분화시켜서 문제 낼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문학이나 비문학, 특히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문학도 조금 더 우리가 상세하게 공부를 시작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구운몽입니다. 구운몽이에요. 이랬을 때 19번 문제를 먼저 보면은 사건의 시간 순서에 따라 적절하게 배열한 것은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이거의 내용이 뭐였었어요, 여러분? 성진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성진이라는 애가 천상세계에서 육간대사의 제자로 지내다가 벌을 받아서 지상으로 떨어지죠. 이게 꿈이죠. 지상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천상으로 오게 되는 이야기죠, 여러분. 맞죠? 요거예요. 그러면 요걸 잘 보셨을 때 여기서 본다고 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10년을 같이 살던 일, 이게 여기에요, 여기. 천상에서 지상으로 떨어지기 전에 10년을 여기서 같이 살았다고요. 제자로서. 이렇게 잘 살다가 그러다가 지상에 떨어진 거죠, 얘가? 벌 받아가지고, 누구예요? 거기 선녀들하고 희롱하다가, 선녀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 성진이도 그렇고, 다 같이 지상으로 떨어졌단 말이죠. 그쵸? 꿈이지만, 하여간 지상으로 떨어졌단 말이죠. 이랬어요. 근데 이 꿈 속에서 어땠어요? 16, 이제 16살 정도까지는, 이 비스무리한 나이 정도까지는 부모 슬하에 있다가, 그 다음에 15 넘어가지고 뭐 했어요? 16세 급제했다고요.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급제 이전에는 부모 슬하에 있다가 급제 이후에 뭐예요? 이곳저곳 돌아다니게 되는 거겠죠. 그쵸? 여러 곳을 여행했어요. 여행했다는 것보다 전쟁을 치르러 다녔죠. 전쟁을 치르면서 이렇게 영웅이 되는 어떤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거 보시면 이거죠. 10년을 같이 살았던 게 이게 맨 처음에 가야죠. 그쵸? 지상으로 떨어지기 전이니까 얘가 맨 처음이고, 그 다음 이 16살 전까지는 부모 슬하를 떠나지 않았으니까 이게 두 번째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봤더니 뭐라 했으면 꿈속에서 잠깐 만나본 일이 있은 것 같다. 여기요. 소유가 전에 토번을 정벌할 때 이 소유가 성진이에요. 그쵸? 성진이가 땅으로 떨어져서 양소유가 된 거니까 소유가 토번을 정벌할 때 꿈에서 그쵸? 남학에 가서 놀았는데 한 화상이 법자에 앉아서 불경을 강론하더니 바로 그게 너냐? 꿈에서 나 너 본 것 같은데 그게 너니? 이렇게 물었죠. 근데 그 꿈이 언제라고요? 토번이라는 것을 정벌할 때죠. 그러니까 언제요? 요쪽이잖아요. 그쵸? 전쟁 치료로 다닐 때잖아요. 전쟁 치료 다니다가 꿈속에서 꿈꿨는데 그게 너니?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꿈속에서 만난 거 니은.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만난 거죠. 지금 육간대사가 지상으로 와가지고 꿈속으로 들어와가지고 누구야 양소주한테 너 이제 좀 뭔가 깨우쳤니? 너 나 모르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기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몇 번이 되느냐? 여기 3번 되겠습니다. 내용을 아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문제였어요. 20번 마지막입니다.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아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이랬을 때 승상은 꿈에 남학에서 중을 보았던 기억을 떠올리며 낯이 익은 듯하다고 여기기 시작하였다 라고 했어요. 여기 보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꿈속에서 내가 남학에 가서 놀았는데 그때 한 화상이 스님이 법자에 안겨서 불경을 강론하였는데 그게 바로 당신입니까? 당신이 낯이 좀 익어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상 있는 거겠죠? 답은 1번 됩니다. 2번 승상은 본디 남학에서 중에 문화생으로 불도를 닦던 승려였음을 인정한 뒤에 꿈에서 깬다. 아니요. 꿈에서 깬 다음에 그랬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순서가 바뀌었어요. 승상은 중이 8낭자를 사라지게 하는 환수를 부렸음을 확인해서 그의 진위를 의심한다. 의심하고 이런 내용 없습니다.
그죠? 이런 내용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이요. 능파남자가 어울려 놀던 죄를 징벌한 이가 중임을 깨닫고 중과의 관계를 부정하게 된다. 나는 너랑 관계가 없어. 너는 나의 스승이 아니야. 이런 얘기 한 적 없죠. 제가 잘못하였나이다. 제가 이제 깨달았나이다. 그랬더니 스승님께서 아직 넌 덜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저에게 깨달음을 주소서. 이렇게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요거 2번, 3번, 4번은 전혀 되지가 않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해설 강의 마치도록 하고요. 요번 거 잘 정리하셔가지고 다음 지방직이나 서울시에서 많은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